네. 저는 삼육대학교 스미스 학부대학에서는 교육학 과목과 심리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중독과 과학과에서는 중독과 관련된 행동 중독 또 물질 중독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우리 대학원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긍정회복 코칭센터를 또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 기기 중독이라고 예, 우리 주최 측에서 저한테 제목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과몰입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이유를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과몰입을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 힘들고 또 슬프고 아픈 자들에게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룩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도표는 조금 흐리기는 한데요. 예,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다음까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정보이죠. 예, 스마트폰 가의존, 예, 여기서도 중독이라고 하지 않죠. 예, 저희 학계에서는 가몰입, 과의존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수치가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연령층이 청소년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보면 유아 아동, 그래서 성인들보다 청소년과 유아 아동의 가우존의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좀 유념해서 봤으면 하는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18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부모가 가의존 위험군인 사람일 때 유아는 36.9%, 청소년은 67.5%의 가의존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일반군일 경우에 유아 아동은 26.3%이고 청소년은 32.4%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부모의 어떠함이 아이의 어떠함과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 가정과 또 외벌이 가정을 보시면 맞벌이 가정의 그런 과의존 위험군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과의존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아이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보이는 통계는 부모와의 관계 또 환경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둘러싼 흔한 풍경인데요. 예, 우리 목사님 잠깐 마이크를 켜시고 아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좀 롤플레잉을 해볼까요? 예. 제가 엄마 역할을 하고 목사님이 아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지났다. 이제 그만해. 알았어. 10분 지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 거의 끝났어. 이번 판만 하고 끝나고. 보자 하니까 정말 숙제는 언제 할 거야? 알았어. 그만하면 될 거 아니야. 이놈이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집집마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상담을 해보면 뭐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런 모습을 부모와 아이가 하고 있는 게임이다라고 묘사를 해봤습니다. 예, 이 게임에서는 시간보다 빨리 아이가 게임을 마치면 스마트폰 사용을 마치면 부모가 이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한 것보다 아이가 더 길게 하면 아이가 이기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게임에서 결국 승자는 누가 되는 걸까요? 아마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키가 엄마보다 커지면은 주로 부모가 지는 게임입니다. 예. 어느 정도 컨트롤 하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따르지 않게 되고 굉장히 극단적인 대치로 가게 되다 보면 어느 면에서는 뭐 부모도 지는 거고 아이도 지는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 훨씬 더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게임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반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예. 사회적 압력 같은 강요를 받으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강요받는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이론이 반항 이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점점 땅 따먹게 해서 자기 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어깃장을 놓고 더 반대로 하는 게 바로 반항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모르는 걸 알려주고 옳은 것을 말하면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잔소리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이 더 잘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잔소리가 우리는 잘 되라고 했던 그 잔소리가 아이와 우리 사이에 영원히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계기들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우리가 서로 지금 지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과의 이런 스마트폰 기기와 관련된 그런 텐션이 진짜 빵빵한 이런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은 판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할 때 판을 흔들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아이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게임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진부한 그런 접근을 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훨씬 더 불리한 그런 게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스마트폰을 덜 하게 만드는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조금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와 부모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의 목적인데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20여 년간 우리 목사님 음소거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모두 음소거에 제 목소리까지 소구돼버려서 그렇군요. 네, 저는 지난 20여 년간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가 전문 상담가니까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특별히 제가 연세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대학에 와서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어린 시절을 경험했는지를 제가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매 학기 그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와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단연간 거의 몇천 건을 읽어왔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은 더 진지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디지털 가몰입과 관련해서 저의 경험들, 제가 했던 경험들을 좀 공유를 하면 가장 인상적인 한 학생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에 저희 삼육대학엔 각과마다 이제 교목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한 교목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본인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살의 위험이 있는데 자기는 너무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교수님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나봤는데 진짜 뭐 칼을 보면 자기를 찔러야 될 것 같고 뭐 계단을 보면 자기가 뛰어내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실제 자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 학생을 만나다 보니까 굉장한 그 게임 중독, 그다음에 우울, 또 비만, 또 대인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제 상담에 어쨌든 그 상담 결과는요. 지금 이 친구는 게임 회사에서 아주 잘 다니고 있고 인공지능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독이라고 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친구는 거의 학사 경고 받을 정도로 성적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친구고 우리 교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저한테 게임상에서의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오프라인상에서는 지금 학사 경고받고 우울하고 뚱뚱하고 그다음에 친구도 없고 정말 열악한 모습인데 게임 속에서는 자기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게임 속에서는 게임을 정말 잘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또 거기서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를 구원해야 되니까 제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건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그렇게 온라인상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오프라인상에서는 구현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제가 했던 그런 상담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상담의 목표는 온라인상의 그 친구의 그런 멋진 모습을 오프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온라인에서 발견되는 장점들을 학교 생활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을 지속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뭐 나무라거나 또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잘할 수 있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늘 이야기를 나눴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게임에서도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실패하면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해서 정말 몇 년간 이 친구랑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지금은 외모도 아주 건강해지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대학원도 가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원치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과몰입하고 과의존했었지만 우리가 이 친구들을 중독이라는 그런 네이밍을 통해서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은 스텝업 캠프의 그런 경험인데요. 스텝업 캠프는 저희 대학에서 했었던 학사경고자 학생들을 돕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제가 그 캠프를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몇 년 동안 맡고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학사경고를 받는 이유가 게임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학사경고자 저희 스텝업 캠프의 목적이 기살리기 캠프였던 것 같아요. 학사경고를 맞은 학생들을 저희가 캠프에 초청해서 니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배워야 해.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서 벌 주는 캠프가 아니었고요.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학사경고는 누구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학사 경고를 극복하는 거지 학사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 요청해서 프로그램의 진행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또 재밌게 지내게 했어요. 왜 이 캠프를 재밌게 지내게 했냐면 거기에는 공부를 잘하는 멘토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의 캠프 동안 그 멘토 친구들과 이 학사경고 친구들이 어울려서 재밌게 놀면서 친해지게 되면은 이제 학기 중에 그 멘토 친구들이 격려해서 같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스텝업 캠프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좀 유쾌한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 했던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피자와 치킨을 시켜주면서 그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장을 마련해 줬었어요. 그냥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그것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그냥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시간에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게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을 배우는 시간이 됐었는데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그렇게 1시간 동안 그렇게 막 허심탄회하게 즐겁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게임에 대한 자랑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끝날 때쯤에 자기들 스스로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우리가 다음 학기에는 이렇게 해서 학사 경고를 받지 않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그 캠프의 마지막에 목표를 세우게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제가 목표를 세우라고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는 구글에 입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친구를 이렇게 툭 치면서 그래 꿈은 커야 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한 제가 격려도 있었지만
그래, 지금 너 상태에 비해서 꿈이 크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인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다음에 구글에 입사하고 뭐 이렇게 되어서 제가 조금 더 이 친구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사실은 그 해커를 뽑는 전 세계 대회에서 이 친구가 1등을 했던 친구가 우리 학교에 학사 경고를 받고 그 캠프에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로 구글에서 입사를 제의받은 그런 친구였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조금은 아이들을 더 긍정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단연간 그런 아이들과 지내면서 이런 스마트 기기 과몰입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이런 중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싸우고 또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아이들이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접근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중에 게임을 같이 하는 부모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어머니가 조금은 더 이제 허용적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게임을 집에서 잘할 수 있도록 최신 시스템을 갖춰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가 게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도록 조력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런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게임 때문에 본인의 현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관찰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다른 접근을 이제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의 이런 스마트 기기 과몰입, 과의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는가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아주 많이 염려하신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부정적인 부모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때로는 더 유익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이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먼저이고요. 가장 핵심은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는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이 더 문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콘텐츠진흥원과 한국중독심리학회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연구원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중독심리학회 이사들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게임 중독인 아이들을 돕기 위한 그런 새로운 센터를 저희가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 과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아마 경기도 광명에서 그 센터가 오픈할 건데, 그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여름 방학 내내 계속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의 일환으로 저는 서울에 있는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나 스마트 심센터의 센터장님들을 저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그런 스마트 기기 과몰입으로 상담을 오는 아이들은 어떤 문제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상담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랑 부모들이 이제 상담센터에 오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이 자신이 중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부모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부모랑 소통하고 싶어하고 부모도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그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면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아이들은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데리고 이 상담센터에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불안해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게임에 대해서 너무 또 아니면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서 뭐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또 요즘 뭐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듣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떤지 실제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의 방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아, 우리 아이가 이때까지 공부하고 있다가 금방 핸드폰을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놈의 자식 이때까지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공부는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김희선 사모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방문 열었을 때 아이가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이때까지 계속 그쵸. 예. 저는 아마 부모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이 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예.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다른 말을 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이 녀석이 이때까지 스마트폰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쉐드 햄스테드라는 학자가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를 체크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분류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 부정적인 생각이 75%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25%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3배 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냥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애 빛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어둡고 불행하게 보이도록 예를 쓴다. 그는 신앙이 힘들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기를 원한다. 불편한 것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단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예. 사단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둡고 불행하게 보이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선악의 대쟁투라는 걸 생애의 빛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고 아까 심리학도 그걸 검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사단은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이용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우리의 결정과 약점을 이용한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뿌듯하다.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모가 있을까요? 예. 정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인 것 같은데도 그런 부모들도 자녀가 90을 잘하면 10에 포커스를 두지 잘하는 90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모님들은 많이 없는 걸 보면 이런 사단의 그런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예. 저희 큰아이가 1999년생인데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마 Z세대일 것 같습니다. 예. Z세대가 우리나라 인구의 15.9%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이런 스마트 기기가 다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들이죠. 저는 1970년대 X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이주민입니다. 디지털은 우리에게 뭔가 노력해서 다가가야 하는 대상이지만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이 디지털을 빼면은 훨씬 더 불편해지는 게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즘엔 갓난애들이 핸드폰을 주기만 해도 유튜브로 저절로 들어가고 한 3, 4살만 돼도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핸드폰을 잘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게 바로 이 아이들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디지털 시대에 출생해서 IT 기기에 굉장히 능숙하고 또 부모들도 예, X세대 부모들 약간 개방적인 부모 세대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자유분방한 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미래가 훨씬 더 불투명해요. 너무너무 빨리 바뀌니까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현재지향적인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디지털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기 때문일 거예요. 아이들한텐 이게 그냥 물과 공기의 흐름처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서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구박하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많이 하냐? 왜 게임을 많이 하냐? 너는 왜 조절이 안 되냐? 계속 아이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도 갑자기 뭐 여러분 핸드폰에 뭐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앱으로 뭘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자녀를 찾아가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세계가 훨씬 더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노력하지 않으시면 점점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의 도움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세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구박했던 거 나중에 훨씬 예,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한테 좀 잘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아이들을 구박하고 비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과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이 Z세대의 특징인데요. 예, 재미와 의미, 자기만족, 산미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저성장 시대 불황을 겪어서 자신감이 없고 우울한 경향이 있다. 예, Z세대 아이들이 막 통통 튀는 것 같지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이런 우울한 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Z세대에게는 뭔가를 그 밑에 나오죠. 경험담이나 조언이 역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색하면 엄마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보다 아이들이 옳은 게 뭔지 더 잘 알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걸 어른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Z세대를 대할 때는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IT 세계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세대의 디지털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판단하는 거는 판단 미스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SK 하이닉스에서
인재를 뽑는데 요즘에는 회사에서 게임 덕후를 뽑는다는 거죠. 요즘 가장 연봉 높은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들이잖아요. 삼성전자, SK 뭐 이런데 굉장히 연봉이 높은데 이런 데서 어떤 아이들을 뽑냐면 오히려 게임 덕후들을 뽑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게임은 계속 저도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게임을 잘하려면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게임 하나를 잘하려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지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 건데 그 다음에 보니까 게임에서도 수능고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서 그 티어라고 하는 수능 점수를 따는 게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프로게이머 이런 거 되는 건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게임 잘한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게임도 머리가 좋아야 잘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협업 능력이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끈기나 집념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게임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사실 게임을 막 밤새도록 한다. 이것도 문제로 보면 문제지만 뒤집어 보면 끈기와 집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럴 때 야, 너 정신이 나갔냐? 미쳤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밤새 할 수 있냐? 너가 지금 게임하는 이 집념과 끈기를 좀 잘 활용해 보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회사들은 이런 아이들을 뽑고 있다는 걸, 지금 제가 이거를 좋게만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새로운 팁들을 드리고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카이스트와 SM 엔터테인먼트가 메타버스 연구에 협력을 했다라는 거. 이거 아마 지난달인가 나온 뉴스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건 우리가 전 세계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메타버스는 온라인에 또 다른 유니버스가 있다라는 개념이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뭐 이런 데가 다 지금 게임 회사들이랑 다 협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랑 지금 연구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동물의 숲이라는 요즘 그 굉장히 구하기 힘든 게임 기기죠, 그렇죠? 게임 프로그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캠프를 동물의 숲에다 차렸습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젊은 세대랑 소통하려면 여기 가야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 명품 회사들도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뭐 디올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명품 옷들이 게임 캐릭터가 다 입는 옷들이에요. 그리고 게임 안에 요리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고요. 요즘 어떤 부모님들은 게임하고 있으면 그거 하면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건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돈도 벌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부모님들이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하다 인생 망한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속으로 비웃는 겁니다. 엄마 앞으로 이런 데 오히려 직업이 더 많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돈도 벌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대화에서 아이들을 대화를 선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완 캠벌리가 캠프를 하는데 이제는 캠프를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랑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화를 내고 또 아이랑 부정적인 어떤 그런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이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극복해야 되고 또 뭐 유튜브 같은 거를 그만 봐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엄마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이들과 갈등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성이에요. 아이랑 문제 해결을 하다가 부모가 화가 난다. 그거는 화가 났다는 것 자체는 어떤 사인이냐면 내 안에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또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도 있고 화내지 않고 잘 설명할 수도 있고 잘 설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화를 내는 겁니다. 예. 근데 또 어떤 엄마들은 화를 내는 거는 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하는 것들을 말리다가 못 말리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심한 부모님들은 퇴행을 보이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갈등이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또 더 파괴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폭식을 한다든지, 예, 뭐 엄마가 오히려 집을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퇴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회피죠. 예. 나도 문제가 없고 아이도 문제가 없다고 잘못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기기와 관련한 갈등에 운전석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운전석에 앉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반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다른 접근인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인데 예, 오타가 났네요. 예, 더 중요한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집을 23번이나 가출했습니다. 예. 얼마나 엄마가 속이 터지겠어요. 그죠? 23번 가출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너무 지치고 속상해가지고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라삐한테 라삐님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도저히 나는 이 아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라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따끔하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라삐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삐랑 아이가 둘이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가 보니까 벌써 술 냄새가 풀풀 나고 라삐를 쳐다보는 눈빛이 당신이 뭐 날 어쩌겠냐는 그런 아주 반항적인 그런 눈빛으로 라삐를 쳐다봤습니다. 라삐가 그 아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한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23번이나 가출했는데 어떻게 23번이나 돌아올 생각을 했니? 정말 대단하다.
참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정말 반전이었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비난하고 나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라피는 이 아이가 23번 나간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23번 돌아온 그 강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라피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 외도를 한 남편을 만나기도 하고 학교 폭력을 한 가해자를 만나기도 하고 예. 그러면 그런 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할 때 제가 막 꾸중하고 나무랄까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유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예. 그래서 그 이유들을 잘 들어보면서 또 그 사람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도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 그때서야말로 그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라는 그런 인정이 성장의 에너지이자 촉진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20년간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한 사람이 건강해져 가는 모형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가운데 마음의 온기, 사랑이 있죠.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라고 하는 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강점을 발견하게 돼요. 23번 나갔다가 23번 돌아와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봤던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대인관계가 좋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진 사람들은 제가 살펴보니까 자신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세상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상담할 때 가끔 저희 목회자 자녀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파워풀한 단어 중에 하나가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해주면 그 친구들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를 잘 키우려고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는 하지 마라.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이런 비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괜찮다라고만 말해줘도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다른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스마트 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자꾸 인식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내 아이다라는 걸 전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동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담아내는 과정이 심리적 동화예요. 이런 심리적 동화를 할 수 있어야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게 없으면 엄마들이 사랑하는 거는 표현 안 하고 자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건 절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심리적 동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숨어서 게임하면 더 중독이 돼요. 진짜 중독이 돼요. 숨어서 게임하면. 왜냐하면 들켰을 때 어떤 부정적인 평가와 반응이 나올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그 시그널을 자꾸 꺼버려요. 그러니까 양심을 자꾸 무뎌지게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쌓이면서 아이들의 그런 어떤 민감함이 자꾸 무뎌지면서 중독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왕창해야 된다. 나중에 못한다라는 마음이 더 절박하게 이런 게임이나 유튜브 사용에 또 연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둘러싼 익숙한 환경을 봤고 이거는 낯선 환경인데 2021년 7월 19일자 전자신문입니다. 예, 한 며칠 전에 나온 거, 요번 주에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미국의 부모님들은 86%가 자녀가 하는 게임 등급을 알고 게임 시간, 내용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제어하고 있다. 예. 그래서 부모의 83%가 자녀가 플레이하고자 하는 게임에 대해서 부모가 사전에 정보를 얻고 있고 그 다음에 77%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의사소통하고 있다. 그 다음에 82%는 플랫폼에서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빠진 게 있는데 부모랑 자녀랑 같이 게임하는 퍼센테이지도 50% 이상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이들이 몰래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아이들이 혹시 위험한 걸 할지 안 할지 부모가 스크리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하게 해주고 그 하게 하는 과정을 소통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의 아이들입니다. 스마트폰은 알코올이나 마약이랑은 달라요. 술이랑 마약은 정말 나쁘니까 완전히 끊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인터넷은 아이들의 학습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은 이 정보의 바다에 위치한 마을이고요. 미디어는 날카로운 칼이 숨어있는 모래밭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세상이 있고 가정은 이 모래밭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모래밭과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날카로운 칼이 숨어져 있는 모래밭 같은 거예요. 예. 근데 바다를 가려면 모래밭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기기와 함께 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거는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신기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향상을 위한 친환자 양육 원리인데요. 여기 왼쪽 편에 보면 자기 조절력과 연관 있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스스로 잘 조절하는 거는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계성을 어떤 거냐면 기존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관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능성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고 자율성은 자율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선택하고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성을 위해서는 자녀와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자기 조절력인데 자기 조절력의 가장 핵심은 소통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소통하기예요. 예. 소통이 되어야지 한계를 정해서 명확한 규칙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예, 소통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공감해 주는 것들이 먼저입니다. 예.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죠. 제가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적인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우리의 힘든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본인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통을 우리가 아이들이랑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이들이 사실 요즘 아이들이 공부 학원 뭐 이런 거 많고 틈틈이 쉴 수 있는 이렇게 쪼개진 시간만 있잖아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나간다고 동네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쉽게 쉴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재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읽어주는 게 공감입니다. 공감을 해주면 사실은 공감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공감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경청의 한자인데 기울일 경자와 들을 청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기울여 주는 게 경청이에요. 우리는 대화한다고 하면 엄마가 할 말을 아이한테 전달하는 걸 대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떤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공부 문제 때문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의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한 명뿐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그 아이는 엄마랑 소통이 엄마가 원하는 소통을 하는 거지 이 아이가 원하는 소통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 공부보다 더 큰 고민이라는 걸 제가 어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할 때 예, 아이들의 이야기를 우리 귀로 예, 왕과 같은 귀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잘 들어야 되고 10개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음, 예, 청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알려고 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샌디에고에 가면 이렇게 멋진 범고래 쇼가 있는데, 이렇게 범고래 쇼가 가능한 건 칭찬을 해줘서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칭찬은 언어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신나고 맛있게 요리하는 거다. 예. 우리는 칭찬을 받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칭찬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세심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예, 십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이 칭찬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보다 더 좋은 건 격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칭찬은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거라면 격려는 과정, 노력,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주목하는 거고 격려는 용기를 부여해 주는 거고 침울할 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격려함으로써 신뢰를 표현해주고 존중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고 실수와 결점이 있더라도 충분하다는 걸 알려주는 게 격려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최고의 격려인데요.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일컬어지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는 어릴 때 말을 더듬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더듬이 병신이라고 놀려대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다른 애들보다 생각의 속도가 훨씬 빨라서 미처 내 입이 따라오지 못할 뿐이란다. 너는 생각의 속도가 빨라서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래서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엄마가 굉장히 강점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느린 단점보다는 생각이 빠른 강점을 볼 수 있는 엄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격려의 대가세요. 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늘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점보다는 지금 현재의 구체적인 행동을, 또 결과보다는 과정을, 잘못보다는 잘한 점을, 성적이나 뭐 이런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동기를, 그 다음에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름과 비만 주실 뿐 아니라 미소 짓는 아름다운 햇빛을 주셔서 씨로 싹이 터서 꽃이 피게 하심을 기억하라. 자녀들도 책망과 교정만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친절한 말로 하는 즐거운 햇빛이 되는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 부모의 7계명을 읽고 오늘 순서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다 소거하고 계셨는데 자, 이 시간에는 자, 음향을 켜주시고 우리 소리 맞춰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부모 7계명 제가 첫째 하면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첫째, 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등에 새로운 기술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둘째, 나는 나의 자녀들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부하고 있다. 셋째, 나는 스마트폰에 대해 친밀하게 소통한다. 넷째, 나는 내 능력을 본다. 다섯째, 나는 스마트폰 사용 기준을 의논하여 의논하며 정한다. 여섯째, 나는 자녀가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곱째, 나는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보장된다. 고려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또 자꾸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대의 현재 행복과 미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대의 마음을 상상해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풀어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데 달려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